자궁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윤리적 법적 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의논해보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제가 어떻게 강의 내용을 시작할까 하다가 제 이야기를 통해서 시작하는 게 좀 편할 것 같아라고 생각해서 키워드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가족을 구성하는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어떤 분은 한정적이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는데 대표적인 방법이 결혼이 아닐까요? 네, 저는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더니 아이가 태어나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자궁이나 뭐 난소에 문제가 있다든지 저희 남편의 생식 능력에 문제가 있다면 저는 아마도 보조생식수를 선택했을 것 같습니다. 예, 아이를 낳고 싶었다라는 거죠. 보조생식술에 대한 이야기는 아마 아실 것 같은데요. 예, 임신을 하지 못한다라는 식의 의미의 불임이라는 용어를 하기는 할 수 있는데 좀 어렵죠라는 겁니다. 기술을 통해서 도움을 받아서라는 건데요. 아, 일정 기간 이후부터는 불임이라는 용어보다는 난임이라는 용어를 훨씬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불임이라는 용어가 사회적으로 상처가 되기도 한다라고 하기 때문에요. 이렇게 보조를 받고 도움을 받고 해서 실제로 임신 출산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기술을 통해서 구분할 수도 있는데요. 수정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체내에서, 예를 들어 뭐 자궁 내에서, 난관 내에서 이런 것들이 있고 체외에서, 그러니까 시험관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들을 구분할 수 있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 아마 자궁 내 정자주 입술과 자궁 내 배아이식술, 시험관하기라는 용어로 익숙해져 있는 그런 기술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아주 최근의 데이터까지는 일수할 수 없어서 예전에 나왔던 연구용어 보고서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보여드리는데요. 2008년도부터 2018년도까지의 총 시술수, 자궁 내 정자주 입술의 현황입니다. 보시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비율이, 아니, 수가 많은가요? 적은가요? 제일 많을 때는 4만 6천, 4만 4천 이 정도였고요. 적을 때도 3만 건이 다 넘었었네요. 체외 수정 시술도 꽤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 왜 그럴까요? 확실하게 수정란을 생성해서 이식을 하는 방식이 조금 더 확실한 임신, 출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조생식수를 선택한다라는 게 나는 내 재생산 권리를 누릴 거야라는 거하고 연결이 된다고 설명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재생산 권리라는 거는 재생산 활동과 능력에 관계되는 권리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임신을 할 것인가? 임신을 하지 않을 것인가? 자, 임신을 했을 때 출산을 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로 나누어지는 이 전체 범주가 재생산 권리의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저도 이 용어를 딱히 마음에 들어 하진 않는데 다른 용어로 만들기가 참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피임을 한다는 건 직접적인 재생산을 하진 않는다는 거고요. 제가 아이를 낳아본 입장에서는 이게 생산이지 재생산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용어가 좀 그렇지만 지금 사회학적으로 아니면 법학 분야에서도 사용되는 용어이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사용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 재생산 관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여러 논의들을 하면서 개념이 발전됐는데요. 선택할 수 있는 권리, 결정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건강을 유지하고 지켜야지 재생산이 가능하겠죠. 의료에 접근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려면 또 정보가 있어야 되겠죠. 이를 통해서 자녀를 둔다, 내가 부모가 된다. 이게 바로 나의 자유와 평등, 그리고 행복을 추구하는 권리이다까지로 연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헌법에 보면 행복을 추구할 권리,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리고 혼인과 가족 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개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는 굉장히 의미가 크다는 거고요. 양성, 뭐 성에 대한 이야기도 일반적인 성이냐, 남성과 여성 외에 또 성도 있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좀 복잡하지만 평등이 중요하다. 누군가 가족이 된다면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제3자가 개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난소에 문제가 있어서 제 난자를 사용할 수 없다든지 저희 남편에게 문제가 있어서 남편의 정자를 사용할 수 없으면 제3자의 것을 받아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실제로 체외 수정 시술이 이루어진 건수들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난자, 다른 사람의 정자 아니면 두 가지 다를 사용한 경우들이 꽤나 보고되고 있습니다. 체외 수정 시술도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요.
자연주기가 있고 냉동보존. 그래서 워낙에 만들어 놨던 것을 다시 해동을 시켜서 사용하는 경우와 이번에 배알을 생성해서 사용하는 경우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런 경우들에 있어서도 예, 생각보다 많은 수의 사람들이 난자와 정자를 기증받아서 활용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이가 나오면 예, 제3자와 아이까지 연결돼서 윤리적으로, 법 제도적으로도 고민해야 될 일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많아져 있습니다, 이미. 근데 만약에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3자의 생식세포를 얻어서 내가 아이를 낳는다. 어떨까요? 오늘의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실제 사례, 여러분들도 주변에서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혼인을 유지하는 기간 동안에 부부가 동의를 해서 자신들의 생식세포를 배아를 생성을 하고 냉동 보관을 했습니다. 이혼을 했죠. 그러고 나서 여성이 단독의 결정에 따라서 배아가 보관되어 있으니 내가 이거를 녹여서 임신을 해서 출산을 하겠다. 이렇게 이어진 사례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사례를 접하신다면 어떤 의문점이 드시겠습니까? 라는 건데요. 전 남편의 정자잖아요. 이혼을 했으니까. 아무리 냉동 보관되어 있는 배아지만 이혼을 했는데 한쪽 배우자, 여성에게 이식하는 일이 허용될 수 있을까? 만약에 전 남편이 나는 싫다 라고 반대 의사표시를 한다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유효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라는 거고요. 아이가 태어나면 전 남편과는 어떤 관계가 되는 것인가? 특히 법적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라는 거고요. 태어나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에 대해서 전 남편이 권한을 행사하려고 하지 않을까? 행사할 수 있을까의 문제. 태어나는 아이에 대해서 누가 양육의 책임을 지어야 할 것인가? 그리고 이 아이, 기존에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 전 남편, 주변 사람, 사회, 국가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라는 겁니다. 이러한 사례에 앞서 상당히 오래전에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미혼인 여성이 본인의 난자는 사용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미혼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자를 기증받아서 배아를 생성한 후에 이식해서 출산을 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도 있었던 일이죠. 자, 이런 경우엔 또 어떤 의문이 드시겠습니까? 미혼인 사람이 정자를 기증받아서 임신 목적으로 쓸 수 있을까? 내가 지금 미혼인데 배아를 이식받는 일이 허용되는가? 그럼 태어나는 아이하고 정자 기증자는 어떤 관계가 되고 특히 법적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태어나는 아이에 대해서 정자 기증자가 과연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양육에 대한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가? 태어나는 아이가 정자 기증자를 알 수 있을까? 알 수 있게 해야 할 것인가? 뭐 이런 내용. 그리고 태어나는 아이, 정자 기증자, 우리 주변을 둘러싼 사람들, 그리고 사회나 국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2020년 한국의 사회지표라는 통계청 자료에 보면 자녀의 필요성에 대해서 국민 10명 중 7명은 결혼하고 나서는 자녀가 필요한 것 같아요. 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모든 연령대에서 자녀 필요성이 조금씩 덜 필요한 쪽으로 가고 있다는 예, 통계가 같이 제시가 되었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결혼하신 분도 계실 거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실 거고, 자녀를 두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 아닌 분도 계실 거고, 앞으로 자녀를 두실 분도, 안 두실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사람들의 생각은 어떨까? 저도 너무너무 궁금했습니다. 근데 제가 조사한 바는 없어서 자료를 좀 찾을 수 있는 걸 드리려고 준비를 해갖고 왔는데요. 엠브레인이라는 회사에서 실제로 이렇게 설문조사, 인식조사를 설문조사를 통해서 진행하고 이걸 자료로 공개를 했습니다. 전국에 있는 만 15살에서 59살까지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2023년 3월 달에 조사한 내용입니다. 왼쪽 응답자 특성을 보시면 남성과 여성도 반반, 그리고 연령대별로도 골고루 이렇게 해서 조사를 진행한 거죠. 결혼과 출산 모두 개인의 선택이라는 인식이 굉장히 크게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였습니다.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를 낳을지 말지는 그 개인의 선택인 거다라고 답한 분들이 90% 정도를 차지했다고 그러는데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큰 비중입니다. "앞으로 결혼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다는데요. "결혼할 의향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신 분이
한 20%에 거의 가까워졌습니다. 물론 빠른 시일 안에 할 거고 나는 꼭 할 거다라고 대답하신 분과 때가 되면 할 거다, 하고 싶다 이렇게 대답하신 분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긴 했지만 결혼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안 할 거예요. 라고 한 분들이 5명 중에 1명 정도의 비율이라는 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놀랍게 많은 수치였습니다. "지금 왜 독신으로 살고 계십니까? 결혼을 하지 않으신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아 지금도 혼자 충분히 잘 살고 있어요." 예. "뭐 결혼에 뜻이 없는데요?" 라고 답하신 분들도 꽤 있었고 다른 이유들 뭐 본인하고 관련된 자유에 대한 거나 학업이나 커리어에 대한 거 그다음에 연령대에 대한 것도 여러 가지 답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결혼을 할 이유가 없다. 혼자 살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많은 반면 아이를 낳는 사람들도 많죠. 결혼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아이를 낳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육아, 교육 이런 것들에 대한 비용이 굉장히 부담돼요 라고 이야기하는 비율들이 높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아이를 낳나?'를 보면 아이를 낳는 것 자체가 큰 축복이자 행복이랍니다. 가족의 소중함도 느낄 수 있고요. 인생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경험, 아이를 낳는 경험이 가장 큰 경험이고 가치관에도 영향을 주고 '아 나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라는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라는 등의 답변을 했습니다. "출산과 관련해서 한국 사회의 문화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너무 많은 주변 사람들이 "이래라 저래라 소리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라는 의견이 압도적이었고요. 특히나 여성 그리고 혼인 연령대에 진입해 있거나 진입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혼인을 했는데 아직 자녀를 두지 않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은 거로 나타났네요. 저도 딸이 둘 인데 예전에 아들 하나 더 낳아야 되지 않아요?" 이런 얘기를 스스럼 없이 저한테 하시는 분들이 꽤 계셨었거든요. 놀라운 일이죠. 요새는 그런 이야기 잘못하면 굉장히 큰 실례라고 하죠. 2024 년도에 나온 사회조사 결과입니다. 만 14세 이상 36,000 명에게 물었고요. 2024년 5월 달에 조사된 내용인데요. 여기에 보면 가족에 대한 것들을 물어본 항목이 있습니다. "가족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라고 물었을 때 "아이들하고의 관계가 제일 저는 만족스러워요."라고 답했다고 하네요. 예. 부모 배우자나 부모나 배우자의 부모와의 관계도 뭐 중요하고 좋겠지만 "아이들과의 관계가 너무 좋아요."라고 만족도를 표시한 만큼 사람들이 '이런 이유에서 자녀를 낳는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인지 결혼은 모르겠는데 '결혼 안 해도 아이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한 비중은 생각하는 사람의 비중이 점점 늘어나서 37.2%에 이르는 거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 '결혼을 안 하고 실제로 자녀를 낳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실제로 하고 실행에 옮기는 사람도 앞으로 많아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혼인데 입양을 하시는 건 어때요?" 라고 질문을 했나 봅니다. 그랬더니 필요성을 못 느끼는 사람들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긴 했지만 "친자녀하고 똑같이 양육할 자신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입양을 해서 양육을 하시는 대단하신 분들도 많이 있는 거지만 누구나 다 이런 식의 고민들은 하실 것 같고요. 더군다나 '내가 낳을 수 있다면 그게 더 선택하기 좋은 방법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만한 이렇게 부담스러운 상황이 있다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가족 생활하고 관련해서 2024 년도에 나온 조사 결과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결혼과 가족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묻는 질문들이 있었는데 "결혼한 사람이 더 행복하다, 안 한 사람보다." "결혼은 시대에 맞지 않는 낡은 제도다." "결혼할 생각이 없이 동거만 하는 거 괜찮다." "결혼하지 않은 여성이 아이를 낳아 기르는 거 괜찮다." 뭐 등등에 대한 질문들을 쭉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별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약간 동의합니다." "매우 동의합니다."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 질문의 결과들이 좀 있습니다. 진보적인 결혼관에 해당하는 항목들에 4 번이 속했는데요. 결혼 안 하고도 아이를 낳을 수 있다. 상대적으로 동의 비율이 좀 낮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물어본 거고요. 쉬운 선택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이야기로 물어보면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와
여러분의 생각,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물어봤을 때는 그래도 비혼으로서 자녀를 두는 거에 대해서 본인의 일로 생각하는 경우는 조금 더 상대적으로 적은 비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 법적인 혼인 상태가 있고 혼인 상태가 아닌 상황에서 아이들이 태어나는 일들이 있는데요. 5.8% 정도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전년 대비 늘어났다라는 건데요. 실제로 인원수는 13,800명 정도 되는 걸로 얘기가 됐는데 예전하고는 좀 달라진 인식을 보여준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몇 년 전에 낙태가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나면서 이제는 현행법에 따라 처벌받는 일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그 조항이 변화돼서 지금 완전히 정리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지만요. 여기 예전에는 결혼을 안 하고 여자가 혼자 아이를 낳았다. 뭐 집안 망신 이하부터 시작해서 큰일 날 일 등등이었다가 지금 이렇게 인식이 좀 바뀌었으니까 그럴 수 있지. 외부에서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본인도 그런 결심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혼인의 출생아가 어떤 이유에서 임신이 되었는지는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상당히 많은 숫자의 아이들이 예, 살아있는 생명으로 태어나는 상황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실제 임신이라는 거는 엄마가 되려는 여성과 아빠가 되려는 남성이 대부분 혼인한 이후에 태어납니다. 간혹은 사실혼 부부에게서 태어나는 경우도 있겠죠. 사실혼 부부는 단순 동거가 아니라 혼인의 정황이 아주 명확한 경우를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혼인 신고만 되지 않았을 뿐 나머지 상황은 굉장히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굉장히 다양한 사례들을 접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은 몇 살까지 엄마, 아빠가 되는 일을 허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너무 나이가 많은 부모들이 아이를 낳았을 때 "아우 내가 다 책임지고 키울 수 있을까 걱정이 돼요."라는 걸 본인도 결정할 수 있고 다른 주변 사람도 걱정할 수 있는데요. 엄마 아빠가 되고 싶은 마음은 예 나이가 든다고 달라지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령자들이 아이를 낳은 사례가 보도되기도 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선량한 풍속 등의 문제로 금지되어 있다,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는 대리모 출산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대리모의 도움을 받아서 자녀를 낳은 외국의 셀럽들, 유명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또 뉴스에서 보도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동성애자이기 때문에, 남자이기 때문에, 건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등등 다양한 이유에서 대리모의 도움을 받는 경우도 이렇게 왕왕 알 수가 있고요. 제가 봤던 뉴스 중에 가장 놀라운 뉴스였습니다. 전 남편이 사망을 했는데 사망한 직후에 난 이 사람의 애를 낳고 싶어라고 결심한 여자가 정자를 채취해서 얼렸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서 임신하기 위해 노력을 했는데 그 노력을 지지하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예, 그 사람이 지금 현 남편이래요. 그래서 이 사람과 사랑에 빠졌는데 실제로 임신은 전 남편의 정자로 하고 결혼은 지금의 남편과 해서 예 아이를 낳고 잘 살고 있다고 합니다. 놀라운 방식 우리나라에서는 아직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방식일 수도 있겠으나 예 모든 걸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상대방을 사랑하면. 이런 사례들도 이야기가 되는데요. 실제로 이 많은 사례들에서 우리는 나름의 걱정을 하죠. '아 이런 거 괜찮을까? 문제가 되지 않을까?' 특히 본인이 선택해서 태어나지 않은 아이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정말 편들어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시는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제3자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부모가 되고자 해서 임신 출산을 직접 하는 여성과 남성 이게 이제 기본적인 구도라면 이들 외에 다른 사람 예를 들어 난자를 기증하는 사람, 정자를 기증해 주는 사람, 경우에 따라서는 배아를 기증해 주는 사람 그리고 대리모까지가 제3자로 임신 출산에 개입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부모가 되고자 하는 의도가 없는 사람이라는 게 기본 전제고요. 단지 다른 사람이 부모가 되는 걸 도와주겠다라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신에 개입될 수 있는 여러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기술적으로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부모와 자녀의 연관성은 어떻게 따져볼 수 있는가인데요. 이건 제가 임의로 한번 만들어 본 겁니다. 사회적인 연관성. 나는 아이가 태어났으면 좋겠어. 내가 이 아이의 아버지가 될 거야, 어머니가 될 거야라고 결정한 사람이 있고요. 실제로 아이가 태어나려면
아직까지는 정자와 난자가 필요합니다. 물론 정자와 난자가 수정된 배아를 기증받는 경우도 있으니까 배아까지도 되는데요. 이것들은 각각 출처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예, 엄마가 아빠가 되고자 하는 사람의 것일 수도 있지만 정자기증자나 난자기증자, 다른 사람에게서 제공받은 것일 수도 있고요. 실제로 누가 임신 출산을 하는가, 엄마가 될 사람, 의도한 사람이 임신 출산을 할 수도 있지만 대리모가 대신해 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 대리모의 난자일 수도 있는 상황, 아니면 다른 여성의 난자일 수도 있는 상황으로 또 가짓수가 달라집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태어나는 아이에 대해서 누가 아이의 아버지가 되냐, 어머니가 되냐, 이거는 법적 연관성의 문제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출생신고를 통해서 법적 연관성이 명확해지겠죠. 카테고리를 나누면 여러 가지 유형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오늘 이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서 이 경우, 비혼 여성의 경우만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난자는 본인의 것을 쓰고요. 본인이 임신 출산도 하는 거를 전제로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혼자기 때문에 정자는 누군가에게서 받아야 되겠죠. 그 누군가가 전 남편 또는 앞으로 남편이 될 사람 뭐 이렇게 등등일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사망했을 수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남편이 생전에 동의를 했다. 그리고 정자를 냉동 보관해 놓은 상태다. 동의를 했고 수정까지 시켜서 배아를 보관해 놓은 상태다. 동의는 했지만 아직 정자를 채취하지 않았는데 사망한 이후에 채취한 경우다. 아니면 동의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여성의 아기가 낳고 싶어서 사후에 채취한 경우다. 공통점은 아이가 태어나면 이미 그때는 이 정자의 출처가 되는 소위 말하는 뭐 전 남편이든 남편이든 이분은 계시지 않은 거죠. 사망한 상태고요. 첫 번째 항목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현행법에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망한 자의 생식세포, 사망한 사람의 난자든 정자든 이걸로 수정하는 행위는 하지 않아야 합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해석의 여지가 좀 있는데요. 사망한 사람의 것으로 수정조차도 하지 말아라라는 건 당연히 그 이후 단계도 금지하는 거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법은 물리 해석,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거기 때문에 사망한 사람의 것으로 수정하는 행위는 금지되지만 그 외의 행위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금지하고 있는 내용이 있지는 않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사후생시까지 이야기하면 너무 복잡해지죠. 그러면 이런 사람들, 관련되는 사람들이 어떤 고민을 할까요? 자, 임신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은 이게 법적으로 가능할까,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의료기관에서 해달라고 그러면 해줄까? 혼자 할 수는 없는 일이니까요. 그리고 남성이 정자를 주고 나서 내가 그 아이의 아버지다라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고민을 할 수 있고요. 정자의 출처가 되는 분은 아이의 부모가 될 의도는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중에 태어나는 아이가 찾아오면 어떡하지? 그리고 나에 대해 책임지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태어나는 아이 입장에서는 궁금할 것 같습니다. 내가 태어나기 위해 우리 엄마는 알겠는데 정자를 준 그분은 누굴까? 이런 걸 궁금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하고 이제 법적인 일들이 엮여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혼인 중에 임신해서 이 아이가 태어나면 그 남편이 아버지로 추정이 되는 거죠. 실제로 추정하고 간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범죄가 발생한 시간을 추정하지만 나중에 범인을 찾고 나면 언제다라고 확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확인되기 전까지는 추정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간주는 그렇다고 친다. 그래서 어떤 일들이 발생하더라도 이건 변하지 않는 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아까 같은 이렇게 뭐 혼인 상태에서 아이를 낳으면 그 배우자의 아이로 추정한다라고 한 건 추정을 뒤엎을 수도 있는 여지를 두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예.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는 다 지금 우리 아버지의 자녀로 추정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불안정하지 않은 것, 물론 출생신고가 돼서 누가 아버지로 돼 있는 것들이 있고, 이런 추정을 뒤엎으려면 신생 부인의 소송 같은 것들을 제기를 해야 되는데요. 일정 기간 안에 해야지 그것도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기증받은 정자를 이용해서 출생한 아이에 대해서 친생을 부인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부부가 혼인 신고를 하고 부부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다른 사람의 정자를 기증받아서 태어난 아이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선지 이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다른 사람의 정자를 이용했으니 A라는 남편하고는 유전적 연관성이 전혀 없겠죠. 그래서인지 이 사람이 아내가 몰래 병원에 가서 나한테 속이고 다른 사람의 정자 받아서 임신을 했는데 난 몰랐다. 그걸 최근에 알았기 때문에 이 아이가 내 자식이 아니에요 라고 하려고 저는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라고 이야기했고요. 이 아내 입장에서는 이 사람 자기가 무정자증인 거 알았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 정자 기증받아서 임신하는 거에 동의했기 때문에 제가 기증받아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결론은 어떻게 났을까요? 네, 병원에서 함부로 그렇게 해주지 않거든요. 분명히 동의를 했고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다 책임을 질 거를 전제로 했기 때문에 아이가 다른 사람의 정자를 사용해서 태어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아이가 태어나 있는데 내 자식이 아니다라고 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이렇게 해서 친생 부인을 못하도록 했습니다. 다른 사건도 있습니다. 아버지가 있고요. 아이가 둘이 있고 이 아버지의 배우자, 어머니가 있습니다. 실제로 두 사람은 혼인신고를 해서 부부가 됐는데 남편이 무정자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정자를 받아서 첫 번째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자연 임신해서 두 번째 자녀를 낳았다라고 하는데 이들도 어떤 갈등이 생겨서 이혼을 하려고 진행을 하는 과정에 두 번째 자녀가 혼외 관계에서 출생된 아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나는 첫 번째 자녀를 정자를 기증받아서 임신해서 출산하는 거에 동의한 적이 없다. 그냥 묵인했을 뿐이다. 그리고 과연 다른 사람의 정자를 이용해서 낳았는지 아니면 둘째 아이처럼 혼외 관계를 통해서 낳았는지 사실 난 알 수 없다. 믿을 수 없다. 그리고 내가 동의했는지 안 했는지 증거도 없다. 보존기간 경과로 폐기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는 아이하고의 친생자 관계를 형성하는 일, 그리고 이에 따라서 양육 책임, 이런 것들을 져야 되는 거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제공받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설령 동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의료행위에 대해서, 그런 의료행위를 해도 되는 거, 그거에 대해 동의한 거지, 이 아이하고 내가 친생자가 관계가 되고, 그에 따라 내가 양육의 책임을 갖는다는 거로 동의했다. 이렇게 봐서는 안 된다. 동의했더라도 이건 내가 명백하게 알고 문서화돼서 동의한 게 아니니까 나는 지금 친생자 관계를 부정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녀 측에서는 우리 아버지 무정자증인 거 알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려면 다른 사람 정자 기증 받아야 되는데 병원에서 우리 아버지 동의 안 받고 그렇게 해줬을 일은 당연히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동의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친생자 관계에 부정할 수 없어야 하지 않나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셨겠습니까? 동의하고 관련해서 친생자 관계가 A하고 B의 혼인 기간 중에 첫째를 낳았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인정된다라고 했고요. 제3자의 생식세포를 정자를 받아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생물학적 연관성이 있을 수 없다. 이걸 본인이 분명히 알았을 것이고 출생신고도 스스로 했기 때문에 동의가 있는 거라고 봐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이유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친생자 관계 부정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상당 기간 동안 친생자 관계가 유지되어 왔는데 이제 와서 번복을 하려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실제 의료행위에 동의를 했더라도 의료행위로 끝납니까? 아이가 태어나는 건 뻔한 일이죠. 그러니까 양육하는 일하고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동의한 게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인정을 해줬습니다. 다른 사건도 하나 있습니다. 부부가 있는데요. 각자의 생식세포는 쓸 수 있지만 자연적인 방법으로 임신하는 건 어려웠나 봅니다. 그래서 대리모를 통해서 자신들의 생식세포를 이용해 생성된 배아를 이식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미국에 가서 낳았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출생증명서를 줬는데 출생증명서를 가지고 이 부부가 출생신고를 하러 갔더니 출생증명서에는 대리모가 아이를 낳았네요 라고 써 있고 출생신고를 하려는 거는 전 이 아이의 엄마가 되고 싶어요. 아빠가 되고 싶어요. 저희들의 생식세포로 낳은 아이예요. 라고 하는 분들의 이름이 써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일치가 되지 않으니까 행정적으로 처리할 수 없어서 이거 처리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나 봅니다. 그래서 소송을 또 제기를 했죠. 네. 보면
대리모의 도움을 받긴 했지만 영리 목적은 아니다. 그리고 출생신고서 다 그대로 냈는데 뭐가 문제냐? 우리들의 생식세포를 가지고 만들어진 배아로 단지 대리모가 그 과정인 임시 출산만 대신해 주는데 이거에 대해서 법적으로 안 돼요라고 명확하게 금지되어 있는 조항은 없다. 그러니까 이 출생신고를 받아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2심 법원에서는 민법상 부모를 결정하는 기준이 그대로 유지되어야 되고 대리모는 우리나라에서 허용되지 않고 무효인 계약입니다라고 해서 기각을 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모, 대리모죠. 그래서 모의 출산이라는 자연적 사실이 모자 관계를 결정하는 상황이니 다른 거가 아니라 출산을 이유로 하는 건 이게 명확한 판단. 그래서 법에 보면 이런 관계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누가 아빠예요라는 건 써 있는데 누가 엄마예요라는 건 안 써 있습니다. 왜? 낳은 사람이 당연히 엄마지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대리모는 아이를 키울 생각이 없고 엄마가 될 생각이 없고 이 정자와 난자의 출처가 된 부모는 난 이 아이의 엄마 아빠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거거든요. 라고 하니까 친양자 입양을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괜찮을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이에 대해서 부모로 양육의 책임과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어서 아이를 태어나게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모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의도한 사람을 사회적으로 인정해 주는 것, 양육 이런 거에 대한 책임도 내가 지겠다라고 한 사람에게 그걸 인정해 주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입양의 경우에도 본인이 낳은 아이는 아니지만 내가 그렇게 할 거예요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게 중요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비혼인 사람이 아이를 낳는 거, 보조생식술의 이용까지가 연결되는 거, 이거 허용돼야 될까요? 남성이 혼자 저 아빠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 사람이 동원돼야 합니다. 대리모가 있어야 되고 난자기증자가 있어야 되죠. 물론 대리모의 난자를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남편이 없는 여성만 있다. 그러면 임신 출산을 직접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자신의 난자를 이용할 수 있지만 정자는 다른 사람에게 있어야 할 건데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사람의 난자를 써야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가장 좁은 범주에서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엄마가 되려는 여성이 있고요. 본인의 난자가 있고 본인이 임신 출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자만 기증받으면 되는 가장 단순한 경우라고 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법에 보면 체외 수정 시술에 대해서 동의의 주체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체외 수정 시술을 하려면 본인한테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건 당연하고요.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의 동의를 받으세요라고 하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만 할 수 있어요가 아니라 있으면 동의받고 하세요라는 거거든요. 아마도 그 두 사람이 이 아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 같은 것들을 같이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부모와 자녀의 법적 관계를 형성하는 일하고 관련해서 혼인 외의 출생자와 혼인 중의 출생자를 좀 구분하고 있습니다. 특히 혼인 외에 출생한 자는 모가 신고를 하는 건데요. 만약에 이 아이에 대해서 내가 아버지예요라고 하면 이분은 인지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만약에 이 아버지가 혼인의 자녀에 대해서 친생자 출생 신고를 하면 내가 아버지인데 우리 아이가 태어났어요라고 신고하면 그 신고는 인지 효력이 있습니다. 신고를 만약에 안 해주거나 하면 아이가 아버지를 상대로 저분이 제 아버지예요. 당신이 제가 자녀임을 인정해 주세요라고 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가 됐다가 되면 이 아이에 대한 양육 책임, 면접 교섭권 같은 것들을 또 받을 수가 있는 거고 실제로 이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요. 인지의 재판이 확정이 되면 소를 제기한 사람이 신고를 하면 이 부모 자녀 관계가 또 생기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법적인 문제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상속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상속에 있어서는 직계 비속, 그러니까 자녀가, 혈연 관계에 있는 자녀가 가장 우선순위의 상속인이 되고요. 뱃속에만 있어도 일단 출생한 걸로 봐서 n분의 1에 해당하는 그 당사자가 될 수 있고, 물론 살아서 태어나는 게 전제가 되긴 해야 되겠죠. 또 한 당사자가 배우자입니다. 그래서 배우자도 동순위의 공동 상속인이 되는데요.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쉽게 도와드리기 위해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2,500억이 있는 억만장자인 남편이 있습니다. 현재 부인이 만약 이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현재 부인이 이걸 다 가지고 오겠죠. 그런데 만약에 혼인 중에 자녀가 있으면 한 명이면
1대 1.5의 비율로 가져가기 때문에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전부인이 있고 전부인과의 사이에서 혼인 중에 자녀가 있으면 이 아이가 두 명이기 때문에 1대 1대 1.5로 가져가는 거죠. 전부인과의 관계는 지금은 끊긴 거라고 할 수 있고요. 만약에 이 상황에서 전부인이 아이를 낳았다. 전 남편의 정자를 이용해서죠. 아이를 낳았고 이 남편이 쟤는 내 정자로 낳은 아이니까 내 아이야라고 인지를 하면 이 아이도 상속권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지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만약에 현재 부인이 있는 상태에서 전 부인이 전 남편의 정자를 가지고 아이를 낳는다라고 하면 현 부인이 직접적인 이해관계 당사자까지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식으로 비혼 출산할 때 정자기증자와 태어난 아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 법적으로 명확한 근거 규정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지는 않은데요. 그 이유가 실제로 이 보조생식수를 시행하는 사람들의 전문가 단체에서 기준을 갖고 기 때문입니다. 대한산부인과가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산부인과 걔가 보조생식술 릴리즈팀에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에 대해서만 보조생식술 그리고 전자 난자의 기증 수증 이게 가능하도록 해놨는데요. 인권위원회에 누가 이제 이야기를 해서 이거 개정해야 됩니다라고 인권위원회가 학회에다가 의견을 줬습니다. 그랬더니 학회가 이거는 생식세포를 기증하는 사람도 관계되고 태어나는 아이하고도 관계되니까 함부로 결정할 수 없다. 사회적 합의와 법률 개정이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의견을 냈고요. 그러고 났더니 국가인권위원회가 사안의 본질은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비혼 여성의 출산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좀 주장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사회적 합의 이런 것들은 학회가 지금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법률로 위임된 바가 없는데 자체적으로 기준을 만들어서 제한 조치를 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 인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해서 유감 표시를 했는데요. 실제로 그 이후에 대한산부인과 학회가 보조생식술 유지침을 좀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까지는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요. 해외에 유사한 학회들이 의견을 표명하고 있는 바를 여러분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이트에 가보시면 굉장히 많은 경우의 수에 대해서 다양하게 의학적, 윤리적, 사회적, 법적 측면을 고려해서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걸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자, 기증과 수증에 대해서도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조항이 있기는 합니다. 여기 보면 정자기증자도 기증을 할 때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의 동의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우자가 없는 사람은 본인의 동의만으로 기증을 할 수 있다라는 해석이 충분히 가능한 거죠. 그리고 이런 동의를 할 때 어떤 내용들을 알려주고 설명을 듣게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배아를 왜 생성하는가? 우리나라 배아 생성 목적은 임신 목적만 허용이 되는 게 유일합니다. 그리고 생식세포나 배아를 뭐 어떻게 보존할지, 폐기할지, 연구 목적으로 이용할지 이런 것들과 함께 동의는 변경할 수도 있고 철회할 수도 있죠.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알려주게 되어 있고요. 실제로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가보면 정자기증자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보호될 것인지에 대한 것도 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많은 것들은 충분히 설명을 해주고 동의서식, 이 제시가 돼 있는 거를 가지고 보관하게 되어 있는데요. 배아 생성 등에 관한 동의서가 있고요. 이거는 10년간 보존돼야 되고, 그다음에 정자를 기증받아서 생성하는 경우에는 생식세포 기증동의서, 물론 수증하는 사람은 수증동의서를 작성하는 거고, 이 역시 10년 동안 보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식의 절차들을 거쳐야 정자든 난자든 기증이 가능한데요. 실제로 기증만 됩니다. 매매라든지 뭐 이걸 유인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도 못하게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생세포를 기증하는 일하고 관련해서도 관리의 필요성이 참 제기된 최근의 사례가 한번 뉴스에 나온 적이 있는데 해외 사례가 나온 적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정자를 기증했는데 이걸 가지고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태어났는데 암 발생 위험을 상당히 가지고 있는 유전적인 상황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미 태어난 애들 중에 암 진단받은 아이들과 사망한 아이들도 있다는 거죠. 본인이 알고 했다라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실제로 이런 기증을 받으면 이 기증정자를 가지고 아이를 낳고 싶은 분들은 건강한 아이를 낳고 싶겠죠, 당연히. 그래서 관리가 좀 필요한데 과연 이게 제대로 관리가 되었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큰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출산 제한을 좀 할 것인가. 너무 많은 아이들이 태어나면 사고 범주가 커지니까요. 그리고 유전자 검사를 의무화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 우리나라에서도 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 제가 좀 수년 전에 본 논문인데요. 조사를 좀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2016년도에 조사한 자료고요. 여러 지역에서 했고, 뭐 면접 조사도 하고 하면서 다양한 의견들을 물었는데요. 정자은행을 통해서 비배우자 인공수정으로 임신을 시도하겠습니까? 라는 거. 그러니까 본인의 배우자의 정자를 사용할 수 없을 때 그냥 저는 포기할래요. 라고 이야기한 경우가 절반 정도 됐지만 입양만큼이나 뭐 많진 않지만 정자은행을 통해서 정자를 제공받겠다. 네, 이런 의견들도 당시 한 5% 정도 있었다고 하고요. 거꾸로 근데 예, 자신이나 지인한테 자발적인 정자 기증을 권유하겠습니까? 라는 거에 대한 응답률은 뭐 이렇게 낮다고 하네요. 20% 넘게 나왔고요. 기증 정자의 안전성이 너무너무 걱정돼요. 그다음에 비밀 보장이 될지 걱정돼요. 뭐 이런 이야기들도 했다고 하고요. 아이가 자라난 이후에 네가 이러이렇게 태어난 아이야 라고 하는 걸 알려주겠습니까? 라는 건데 이건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것도 입양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예전에는 입양하면 입양한 아이인지를 숨기는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공공하게 알리고 아이한테도 잘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해서 우리는 그렇게 태어난 거 일반적인 거하고 좀 다르긴 하지만 더 특별한 관계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 그래서 대중의 인식 변화를 좀 볼 수 있는 거였는데요. 실제로 우리나라가 뭘 고민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건 외국에서 먼저 도입했던 법이나 제도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아이디어를 좀 정리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제가 여러 나라의 상황을 다 많이 잘 아는 건 아니고 주로 관심 두고 있는 건 영국의 사례인데요. 영국은 인간 수정 및 배아 발생에 관한 법률이 있고 이 법률에 따라서 실무를 담당하는 관할 관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이 홈페이지를 참 잘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영국의 보조생식 의료의 현황이 어떠한지를 전체적으로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 가장 제일 먼저 보이는 건 요런 겁니다. 예. "저는 이러이러한 사람으로서 정보를 찾아보고 있는 거예요."라는 코너인데 여기 가면 주체가 되게 다양하게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시면 보실 수 있어요. I am 코너에 가시면. 여기에 보면 "저는 이런 사람이거든요." 라는 걸로 나누고 있고요. 이 각각이 필요로 하는 내용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것들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이성애자 커플도 있고요. 나이가 좀 38세 이상 그래서 고령 임신에 속하는 경우들도 있고 질환이 있어서 유전 질환을 피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테고요. 그다음에 LGBT의 성소수자 그리고 혼인은 원하지 않지만 아이는 갖고 싶은 독신 여성도 있고 질병이나 등등의 이유로 생식력을 보존하고 싶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영국의 경우에는 기증자의 정보를 나중에 이 수증자나 아니면 그를 통해서 태어난 아이가 어느 정도까지는 알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놨습니다. 물론 요거 만들고 나서 초반에는 걱정이 많이 되니까 기중률이 확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나 '아이가 나를 찾아오면 어떡해?'라는 건데 이게 이제 관리가 잘 되면서 사람들의 생각이 또 변하면서 달라졌겠죠. 태어난 아이 입장에서는 궁금할 것 같습니다. '내가 누구의 정자로 태어났을까?' 이런 건데요. 국가생명윤리 정책원에서 나오는 저널 생명윤리와 정책에 실린 한 논문이고요. 정책원에 계신 분들이 예전에 연구하셔서 실은 건데 여기 보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의 사례에 대한 것들이 있습니다. 예, 우리는 대한산부인과학회에서 출생자가 정보 공개를 요구하면 법적 절차에 따라서 "기증자가 이건 공개해도 돼요."라고 한 거에 대해서는 "공개 가능하다."라고 명시하고 있다는데 과연 기증자가 어디까지를 알려주는 거에 대해 동의를 했을까요? 라는 거고요. 다른 여러 나라들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르게 고민하고 있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도 같은 것들을 통해서 뭐 전부든 일부든 궁금증을 나의 뿌리를 알고 싶은 거니깐요. 해소해 줄 수 있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경우들을 알 수 있습니다. 영국의 법 정책의 핵심은 그 개개인이 의도한 바 그리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합의하고 결정하고 동의하는 것.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 부모가 될 거야. 누구랑 부모가 될 것인가? 상대방이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그다음에 어떤 방법으로 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 고민을 하고요. 정자난자를 기증하는 사람이든 임신 출산을 대신해 주는 사람이든 내가 이 일을 왜 하는가에 대한 고민들을 같이 한다는 거죠. 실제로 이런 고민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건 동의 과정에서 이런 기준들을 이해하고 윤리적 법적 쟁점을 파악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이렇게 하겠다라고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해주는 여러 가지 정보 제공과 동의 서식 이런 것들의 제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것들을 잘 제공해야 이런 거 고민하고 결정해야 되는구나를 파악할 수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요. 부부가 있었습니다. 자녀분을 냉동 상태로 보관을 했는데 여기도 두 분이 이혼을 했죠. 그러니까 남편은 이거 공동 관리를 하는 게 맞다라고 했는데 아내는 나 이거 가지고 임신할 거야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 남편이 주장한 바는 만약에 이거 가지고 전 와이프가 임신을 하면 나의 재생산 권리를 강간하는 거다. 억지로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수뇌법원에서는 후경권이라는 건 이식을 목적으로 배아는 사람으로 태어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식을 해서 아이를 낳는다 그러면 이거는 와이프가 부인이 가지고 행사할 수 있어야 되겠네요. 이미 사람과 같은 존재 아닌가요?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태어나는 아이에 대한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 이런 것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결정하시죠. 라고 했다고 하는데요. 항소법원의 입장은 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 여자의 생각이 좀 달라졌거든요. 남편은 당연히 이 판결, 사전 판결에, 전 법원의 판결에 반대했고요. 여자분은, 나 이거 재혼해서 나는 안 쓸 건데, 배아는 너무 특별한 존재니까 난임 부부에게 주고 싶어요.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법원은 솔로몬의 판결을 내렸죠. 공동으로 관리하세요.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포기하기 전까지는 어떤 것도 할 수가 없겠죠. 실제로 대법원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 생명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특별한 존재지만 중간적 존재. 그래서 사람으로 인정되기는 좀 그렇고 배아 생식에 관계되는 생식세포를 제공한 사람, 정자난자에 출처가 되는 사람들의 권리가 인정이 되는데 이걸 다른 사람에게 기증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여자의 의지 충분히 이해하겠으나 이걸 가지고 아이가 태어나는 거 저는 싫어요 라고 이야기한 남편의 이익이 더 우선한다라고 본 겁니다. 실제로 이런 일들이 있으면서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학자들이 가이드라인이 내는 거가 예전에 이 해외 언론 동향이 한번 국가해외정책원 홈페이지에서 공지가 된 적이 있는데요. 이거 보면 예, 임신 출산을 두고 냉동한 배아가 있는 경우에는 의견 차이가 있는데 의견이 극명하게 다르면 결론이 안 나오겠죠. 그럼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 우리나라도 지금 배아가 보관된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게 어때요?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자, 뭐라고 했을까요? 네. 배아로 무엇을 할 것인지 이거는 계약을 명확하게 해두자. 지금 임신만 하고 만약에 이혼하면 안 할 건지 등등등에 대한 거를 해놓자. 연구해 줄 것인지. 자, 동의를 했을 경우에만 배아의 냉동을 허용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나중에 배아를 사용할 때 이렇게 이렇게 합시다라고 규칙을 세워두고 그 규칙대로 계약을 하고 그거에만 따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남녀가 유전적인 부모라고 하더라도 나중에 배아 사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법적인 부모가 되지 않는다. 법적인 부모가 되지 않는다는 건 책임과 의무도 감내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질병이나 사고로 생식 능력을 잃는 상황도 있을 수 있고 사망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 대비를 미리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경우의 수를 두고 그 경우의 수에 대해 생각해보고 결정하고 그 결정한 바에 따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걸 미리 정해두자라는 거죠. 뭐 모든 일들을 다 미리 정해두는 게 한계가 있겠지만요. 참고로 나을 권리로서의 재생산 권리에 대한 미디어 담론을 분석한 논문이 있어서 찾아봤는데요. 어떤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가라는 겁니다. 왼쪽, 오른쪽 둘 다 너무너무 복잡하죠. 예. 결혼을 하지 않은 여자가 아이를 낳고 싶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이런 건 좋은 것 같아. 이런 건 걱정돼. 이런 건 문제야. 뭐 등등에 대한 이야기들을 막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옛날보다 말구름이 많아진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커진 건 아닌가. 옛날에는 관심이 대상이 되지 않았던 거라면. 비혼 출산에 대해서 서울 시민의 인식을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서울이라는 한정적인 지역을 특정해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보편화시키는데 한계가 있을 수도 있지만 결혼하지 않고도 아이를 가질 수 있다라는 사회 인식에 대한 평가에 다소 긍정적이에요, 아니면 매우 긍정적이에요 라고 답한 비율이 조금 더 높았고요. 결혼하지 않고 정자기증을 받아서 출산을 했어요 라는 기사를 보셨습니까?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개인의 자유잖아요. 뭐 저는 상관없어요. 생각 안 해봤어요.
그다음에 충분한 경제적인 여건이 돼서 선택을 한 거라면, 그럴 때는 가능한 일이 아닐까요? 선택을 지진합니다. 그렇지만 나는 선택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일들이 가능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법제도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라는 부분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의견을 제시했다고 하네요. 비혼 출산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라고 했을 때 결혼은 안 하고 싶은데 자녀는 있으면 좋겠어요. 예, 아이하고의 삶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는 거죠. 비혼 출산.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해서 할 수 없을 것 같다라면 왠가요? 라고 했더니 우리나라는 한부모가 아이를 양육하기에는 사회적 차별이 너무 심합니다. 엄마만 있어, 아빠만 있어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현재와 미래의 경제적 여건 이런 것 때문에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물음표. 실은 이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고민은 예, 법률원 부부도 똑같이 하고 있는 거로 나타났죠.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든다라는 것 때문에요. 자, 그럼 우리 사회가 비혼 출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포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현재가 적당하다는 비율도 꽤 있었지만, 현재보다 더 포용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비혼 출산에 대한 포용적 사회 분위기 마련을 하려면 어떤 요건을 좀 신경을 써야 될까요?에 법제도적인 지원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의료적 시술도 접근 가능성을 좀 확대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삶의 형태를 실현 가능할 수 있는 이 사회적인 분위기, 그리고 차별 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것들을 주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런 조사 결과를 보면 예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인식이 변화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양한 가족의 형태 점점 더 인정해야 되고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물론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고민은 많죠. 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입장도 고려해야 되고 태어나는 아이의 입장도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펴본 사례나 내용들에서 봤을 때 윤리적이고 사회적이고 법적인 측면에서 너무너무 복잡한 문제들이 한꺼번에 우리를 고민하게 만드는 상황인데요. 이런 일에서 서로 혼선이 없도록, 문제가 되지 않도록, 피해보는 사람이 없도록, 권리를 제대로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허용과 금지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와 합의가 어느 정도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 보조생식술과 관련해서는 이미 사용되고 있는 보조생식술에 대해서도 법제도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부부 사이에서 다른 사람의 정자나 난자를 가지고 임신 출산하면 이 아이는 아직도 추정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에는 간주돼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 그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그리고 가족의 형성과 유지, 물론 개인의 일이지만 또 사회의 일, 국가의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아이를 낳으면 이 아이하고 제가 집에서만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를 유지하고 돌아가게 하는 역동적인 역량들을 발휘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국가사회적인 차원에서 지원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런 일들을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